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방송 시작됐네요. 그죠? 네, 닥터배 치과 대표 원장이고요. 오늘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과 큰 차이는 안 나요. 사실 잇몸병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할 게 없거든요. 특별할 게 없어서 치료 방법도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환자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잇몸병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각을 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조금 들어왔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치아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치아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잇몸이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치아를 잡고 있고, 잘 모르시던데 잇몸 하방에는요 잇몸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치아만 보이니까 환자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세요. 잇몸이 얼마나 소중할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시는데,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다 잇몸과, 그리고 그 잇몸 하방에는 잇몸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잇몸뼈가 녹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치아가 딱 보이죠. 그 치아를 옆에 핑크색, 이게 바로 이제 잇몸이에요. 잇몸. 이 핑크색 잇몸을 하방 잇몸뼈, 핑크색 잇몸 밑으로 잇몸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안 해서 치석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잇몸 하방에 있는 이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잇몸뼈가 녹으면 이 잇몸뼈가 치아를 잡고 있는데 치아를 덜 잡게 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뼈가 딱 잡고 있으면 이가 안 흔들거리는데, 이 뼈가 살짝 녹아서 밑에를 잡고 있으면 이가 흔들흔들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잇몸 치료를 자주 받고 관리를 잘 해야 잇몸병이 생기지 않는다. 기본적인 원리는 잇몸뼈가 녹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치아가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 황토색이 잇몸뼈예요. 이 잇몸뼈가 치아를 잡게 되고, 우리가 양치를 제대로 못하거나 치석이 쌓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잇몸이 붓게 되면은 잇몸 옆에 치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잇몸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졸골 손상이라고 하는데,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면 붓고 피가 나고 잇몸에서 냄새도 나고 또 아프고, 그게 반복되다가 잇몸뼈가 녹으면서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프고 농이 생겼다 그러면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로 방치를 해버리면 그 순간 잇몸이 아주 빨리 녹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내가 잇몸이 많이 부은 것 같고 양치 때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는 빨리 치과를 가셔야 돼요. 치주 질환, 즉 잇몸 주변에 있는 질환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감기가 가장 많이 이제 다빈도 질병 1순위였는데 지금은 잇몸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잇몸병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뭐 70% 이상, 거의 뭐 쉽게 보면 80% 이상은 40대 이상 분들은 다 잇몸병을 한 번씩 겪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저도 잇몸병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조금만 소홀하고 조금만 관리 안 되면 잇몸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이 잇몸병이 생긴 분의 이 치석과 치태를 따가지고요, 세균, 미세 현미경을 돌려보면 세균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입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들 때문에 바로 잇몸병이 생기는 거죠. 이 원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잇몸 내려갔다 많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잇몸이 현재 내려가서 치아가 시리고, 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이러다가 내 이가 빠지는 건 아닌가. 요 1번 사진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지금 잇몸 질환이 생겼는데 잇몸이 치아가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잇몸 질환이 생겨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자주 붓고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이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양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현재 잇몸에서 피가 양치할 때 많이 난다?
아, 그러면 내가 치주염이 심한 상태구나,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도 뼈가 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치과를 가야 됩니다. 방치하면 잇몸이 퇴축돼요. 잇몸이 내려가고, 이 잇몸이 내려가는 게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2번 한번 보시면 잘못된 양치지. 양치를 옆으로 너무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너무 세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가 닳아요. 그래서 잇몸도 닳고, 잇몸도 얇은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도 닳고. 근데 사실은 옆으로 세게 닦는 분들은 차라리 잇몸 질환은 잘 안 생깁니다. 옆으로 닦다 보면 이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잘 들어가서 잇몸병이 생각보다 안 생겨요. 다만 잇몸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옆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치아에 딱 밀착하고 진동만 살살 주셔야 돼요. 이게 유튜브에다가 의학 채널 비욘디 바스법이라고 있어요. 바스법이라고 검색하면 양치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요. 뭐 잇몸 관리를 하기 위해 기본적인 양치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꼭 관리를 하실 때 미리 양치질도 제대로 배우고 잇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 중에 세 번째는요, 잇몸이 선천적으로 얇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잇몸이 잘 내려갑니다. 양치를 똑같이 해도 잇몸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치조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잇몸이 얇아서, 아시아인들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가는 분들도 있다. 마지막은 우리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교정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갔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시죠. 이런 분들도 잇몸이 얇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간 거고,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잇몸이 더 내려가는 거죠. 근데 교정 원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교정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잇몸뼈가 조금 소실되게 되고 얇은 잇몸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교정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은 바로 치주염이죠. 잇몸 질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게 되고, 잇몸뼈가 녹게 되면 잇몸 연조직이 따라서 같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잇몸 퇴축이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치주염이다. 치주염을 해결하기 위해선 올바른 양치질과 주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 기본적인데, 사실은 잇몸 질환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못 느낍니다. 나는 잇몸이 안 좋은데 환자분들은 내가 잇몸이 안 좋은지 잘 모르세요. 증상이 잘 없으니까. 이게 염증이 조금만 생겨도 환자분들 중에서 염증이 조금만 있어도 막 아파 죽겠다고 하는 예민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퉁퉁 부어가지고 피도 나고 고름도 찼는데 뭐 나는 크게 불편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후자, 즉 잇몸병이 생겼을 때 모른다는 분들이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민한 분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 스스로는 예민해서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잇몸이 많이 안 좋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가 생각보다 잘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염증이 많아도 못 느끼는 분들은요, 내가 거의 이가 흔들흔들 거려서 뺄 때쯤 돼야 느낍니다. 그럼 결국 이를 다 빼야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저도 속상해요, 그런 경우.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된다. 해피바이러스님이 질문 하나 하셔서 답 좀 드릴게요. 시린니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시린니는 이가 시린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면, 충치가 생겨서 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잇몸이 패여가지고 뿌리가 들어가서 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이나 양치를 세게 해서 잇몸 뿌리가 들어가서 시릴 수도 있다. 거의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치가 생기면 사실 충치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시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치과를 가서, 만약에 치경구 마모라고 해서 잇몸 부분이 패여서 시리다면은 보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치주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계점은 있지만 불소도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링이에 코팅 같이 바르는 지각과민 처치라는 것도 있고, 치과에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가 시리다면 시린이 치약 조금 부가적으로 도움받고, 그리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살짝 떼워가지고 레진 같은 걸 해서 좀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쿠쿠프리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이가 아프면은 혹시 양치를 그 부분 더 세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서 양치를 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가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이가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이가 아프다. 아, 그러면 그거는 충치가 있거나 혹은 치주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치과를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구별할 방법이, 이가 아프긴 한데 내가 양치를 했어요. 양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가 시려요. 양치를 할 때 이가 시리다. 그리고 이가 아프다. 그리고 피가 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잇몸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이가 불편해서 피가 나서 아, 이 부분 양치를 세게 한다.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치과를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치과를 가고 양치를 세게 하시고. 그런데 정확한 건 치과를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11님이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약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네, 스케일링이라는 치료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 뿌리가 조금 건들리게 되면 좀 시릴 수 있어요. 이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으나 저는 적어도 2번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왜냐면은 양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치석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은 치석이 6개월 정도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6개월 한 번씩은 치석을 없애주는 게 너무 좋고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잇몸 치료를 조금 받기 위한 스케일링은 또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과 가셔가지고 아, 잇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스케일링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정확한 거는 치과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1년에 한 두세 번씩 꼭 불러서 스케일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치석들은 수시로 제가 제거를 해줍니다. 스케일링은요 너무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 2번까지 받는 거는 절대로 치아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셔도 괜찮아요. 2번까지는 꼭 최소 2번은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혜니님께서 양치하다가 피가 나면 살살 이를 닦아야 하나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난다? 그러면은 빨리 치과를 가시는 게 첫 번째예요. 빨리 치과를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은 조금 세게 닦아도 돼요. 왜냐면은 염증이 현재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거는 그 부분이 부어 있다는 걸 의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세게 닦는 게 좋지만 빨리 치과를 가는 게 좋다. 밍밍 귀여워님께서 가글도 매일 하면 안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가글을 매일 하는 것 자체가 막 아주 나쁘진 않지만 가글 자체도요, 어쨌든 이 항균 작용, 균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 따라서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는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흑황구님께서 잇몸 치료 받기 전 스케일링 한다고 거짓말하면은 의사 선생님 거짓말. 이거를 원장님께 말씀하세요. 아, 저 이제 잇몸. 근데 실제로 잇몸이 너무 건강하면 원장님이 1년에 2번, 3번씩 스케일링을 권유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왔어요. 근데 가벼운 스케일링 정도로 되겠다 싶으면 스케일링하고 6개월이나 1년 뒤에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치석이 좀 많고 하면은 1년에 2번, 3번 정도 스케일링이 필요한 분들은 잇몸 치료를 조금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 하기 전에 스케일링 해주세요. 보험 적용 받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이 치석이 별로 없어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볍게 치석 많은 부분만 부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꼭 전체 안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또 부분 스케일링으로 받으시면 돼요. 원장님과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흑항구님이 2번 받고 싶은데 2번 받으실 필요 없다. 그러면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정말 의사 선생님이 2번 받을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 진단이 정확하다면 흑항구님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잇몸퇴축 원인에서 잘못된 양치질, 이제 양치를 옆으로 너무 세게 해도 잇몸이 내려가면서 잇몸이 패일 수 있고 이가 시릴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치질도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비욘디나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검색으로 비욘디 바스법이라고 있어요. 버스 말고 바스법. 그렇게 치면은 잇몸 양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양치하는 방법을 꼭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잇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양치만큼 치과 치료만큼 중요한 게 양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잇몸 이 두께가 사람마다 달라요. 안타깝게도 아시아인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 중에 70% 이상 잇몸이 조금 유전적으로 얇습니다. 이런 분들은 잇몸이 잘 내려가요. 유전적으로 두꺼운 분들, 흑인 분들은 조금 잇몸이 두껍거든요. 그런 분들은 잇몸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인지를 하시고 내가 잇몸이 잘 내려간다. 그럼 내가 잇몸이 얇구나. 관리를 더 잘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정하고 나서나 뭐 틀니를 끼고 나서 치아나 이런 데 유해한 힘이 가하면서 잇몸뼈가 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질문도 조금 있어서 받고 할게요. 그래프님께서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가 쑤시거나 아플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잇몸 질환이라는 건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두통도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잇몸이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위가 속이 쓰리기도 하죠.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건강한 부분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몸의 신체에서 약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즉 현재 잇몸이 안 좋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현재 잇몸이 안 좋다는 거는 그 부분이 현재 내가 염증이 있구나, 즉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하다면 안 아플 수 있어요. 즉 스트레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가 결과가 되지 않는다. 즉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픈 거지, 잇몸이 좋으면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잇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즉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치과를 꼭 가보시고요. 항상 감사님께서 소금물 가글은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지 물어보셨는데, 소금물을 쓰시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소금 자체에 살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소금물을 매일매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금씩 이제 쓰시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너무 소금을 많이 하시면 입이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금물 가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소금물 많이 하면 좋지 않나요? 근데 소금을 너무 짜게 해가지고 가글을 많이 하면 입에 있는 이 수분들이 다 소금물로 뺏기기 때문에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하라고 권유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약국에 가서 생리식염수, 가글용 생리식염수라고 있어요. 가글용 생리식염수, 눈에 넣는 생리식염수 말고 가글용 생리식염수 1리터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짜지도 않고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요, 하루 한 번씩 자기 전에 가글 좀 하고 주무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소금물은 하는 건 좋으나 너무 농도를 진하게 하시면 입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로 가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글하는 기본 원인, 목적은 입에 있는 잔염 찌꺼기들을 뱉어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새 워터픽, 즉 입에 물로 쏘는 그런 워터픽이나 입에 톡톡톡 물로 쏴가지고 치아 사이사이나 보초물 하방에 있는 음식물들을 빼내는 워터픽이라는 재료가 그 기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씁니다. 자기 전에 그걸로 하거든요. 저는 소금물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하셔도 괜찮지만 소금물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워터픽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툭툭툭툭 쏴주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가글용 생리식염수를 사서 그걸로 이제 이 워터픽에 넣어서 그걸로 물 탁탁탁 쏴주면요, 소금물 가글로 되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도 다 빠지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물로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소고양님이 잇몸 치료 자주 하면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잇몸 치료는 자주 하면은 나쁠 건 없어요. 다만 잇몸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있다 이러면 잇몸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죠. 잇몸 치료를 해서 잇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잇몸 치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또 치과 주기적 검진하다가 원장님이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하면 돼요. 그냥 잇몸 치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잇몸 치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깨달음님께서 위어금니 여러 개가 치경무 마모증이 심하시구나. 그래서 레진으로 붙여놓은 지 오래됐다. 이제 치경무 마모증, 이가 이렇게 패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치경무 마모증이 뭔지. 자, 요렇게 우리 치아에
목 부분이 이렇게 파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치아의 목 부분이 저렇게 파이는 경우에는 이 치경무 마모증, 치아의 목 부분이 마모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요, 레진이나 GI라는 보험되는 재료나 레진이라는 비보험되는 재료로 떼어주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떼우면 치아가 보호되니까 좋죠. 그래서 이거 뭐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아니지만 해서 치아 목 부분을 보호해주는 게 장기적인 치아 수명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진으로 뭐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환자분께 살짝 권유는 해드려요. 환자분이 뭐 이렇게 꼭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면 조금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급하진 않지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떼우고 또 양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잇몸이 올라가는 걸 조금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칫솔 뭐 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희 치과에서 판매하는 거 쓰긴 씁니다. 근데 저는 전동 칫솔도 쓰거든요. 제가 지금 옆에 요거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 광고는 아니고요. 이제 막 가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동 칫솔도 씁니다. 전동 칫솔도요, 대고 이렇게 띵 대고 있으면 돼요. 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고 가만히 있으면, 대고 있으면 이랑 잇몸 사이에 진동이 자동으로 주겠죠.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저는 일반 칫솔도 쓰고 전동 칫솔 씁니다. 제가 확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거를 칫솔지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쭤보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칫솔을, 이거 일반 칫솔로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거를 치아에 댑니다. 이렇게 치아인데, 치아 말고 치아와 잇몸 하방에, 치아 사이 돼요. 진동을 줍니다. 이렇게 진동을 주고 있으면 이 진동이 잇몸과 이 사이사이에 전달되면서 잇몸 사이에 있는 플라그들이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칫솔질은 전동 칫솔도 쓰시고 일반 칫솔도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 쓰거든요. 저는 다 쓰는데 아무튼 많이 쓰시면 좋다. 그리고 헤드, 머리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걸 쓰면 돼요. 입이 작고 하신 분들은 헤드 작은 걸로 안쪽까지 깊이 넣어서 청소를 하시면 되고, 한 번에 많은 부분을 닦고 싶다 하시면은, 그리고 입이 크신 분들은 이 머리가 큰 걸 쓰셔도 괜찮아요. 자기에게 맞는 걸 쓰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BBC님께서 칫솔질로 플래그를 없애는데 솔로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게 중요한가요? 치약에 화학 성분이 작용하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칫솔질을 할 때는요,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게 90%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나 원시시대 치약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소금으로 양치하기도 했고요, 모래 알갱이로 양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모래 알갱이로 양치를 하는데 그 화학 성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모래 알갱이가 연마제, 즉 치아의 표면에 있는 치태나 치석들을 이렇게 없애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아주 원시시대는 모래로 이렇게 막 흔들어서 닦기도 하고요, 칫솔이 없으니까 나무 그 솔 같은 걸 이렇게 막 쑤시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치약이 없는데도 그 당시에는 치약 물론 열악했겠지만 그래도 건치인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물리적인 게 중요하다. 치약은 요만큼, 손톱만큼만 짜서 쓰시면 돼요. 손톱 얼마 작은지 아시죠? 치약 요만큼만 짜서 쓰시면 돼요. 치약은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입안에 화학 성분이 많이 가는 게 뭐가 좋을까요? 그죠? 약간만 하시면 돼요. 임수빈님이 잇몸 치료 아픈가요? 라고 하셨는데 마취를 하면은 뭐 거진 안 아프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소고양님께서 20년 전에 위쪽 어금니 금니한 부분이 오래돼서 그런지 잇몸 말고 어금니 위에 그럴 수 있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그 치아 위쪽에 까맣게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진이 오늘 없네요. 오늘 그 사진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비친다고 무조건 크라운을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틈으로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찝찝하시다면 교체를 하시면 되고, 관리 잘하고 양치 잘하시면은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금니 수명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금니에 구멍이 났거나 혹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치아가 다를 경우는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정확하게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또 조금 잇몸 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드리고 또 마저 진행을 좀 해볼게요.
가장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잇몸에서 현재 피가 나고 있다. 현재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현재 잇몸이 부어 있다. 현재 잇몸뼈 활성기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잇몸뼈는 아주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 빨리 치과를 가야 된다. 근데 잇몸 질환이 무서운 게요, 내가 몸의 면역력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어느 순간에는 잇몸병이 안 불편해요. 분명히 어제까지 불편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안 불편하네.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불편하네. 즉 한 번씩 이 잇몸병이 무서운 게 주기가 있어요. 활성이 됐다가 잇몸병이 안 아팠다가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잇몸병은 무서운 질환이다. 왜냐면은 아파버리면 빨리 가서 뭘 하면 되는데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잇몸병이 무섭고 환자분들이 잇몸병이 나중에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활성기와 휴지기가 있고 아프다가 안 아프면 치과를 안 가니까 치과를 가야 됩니다. 한번 아팠으면 치과를 가야 돼요. 가서 뭐는 물어봐야죠.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이 잇몸병에 잇몸 치료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잇몸 치료, 도대체 잇몸 치료가 뭐냐? 나는 잇몸 치료 받아본 적도 없고 내 잇몸 괜찮은 것 같은데 잇몸 치료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잇몸 치료는요, 두 가지, 식은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 용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생각하는 잇몸 치료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둘이 거의 같은 진료지만 좀 더 깊게 마취하고 치료하는 게 치주 소파술이고, 그냥 겉보면 많이 깊지 않은 식은 활택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은 얼마 안 해요. 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는요,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받으면 조금 더 비싸고 약간 더 비싸요. 그리고 밤에 받으면 또 조금 더 비싸고, 토요일과 그냥 일요일에 받으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그래도 어쨌든 받으셔야 된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연 1회 가능하죠. 그래서 만 19세 성인이면은 대략적으로 2만원 언저리로, 물론 비용이 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저리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잇몸 치료는 치아 7개를 치료했을 때 대략 15,000원, 16,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곳 잇몸 치료를 나눠서 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6만원, 7만원 선으로 다 가능하세요. 얼마나 좋은 치료예요. 6, 7만원으로 모든 곳 잇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너무너무 좋죠. 이 건강보험 적용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너무나 잘 돼 있고, 이런 잇몸 치료 건강보험 같은 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좋은 진료죠. 한 번 받을 때 15,000원 정도로 잇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보험 진료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돈을 버는 매출이 올라가는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사실 있어요. 저는 다 엄청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하고, 너무너무 많이 하고, 이 몸이 안 좋으면 저는 못 보고 견디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어떤 치과들, 모든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잇몸 치료 하지만 아주 소수의 치과들은 잇몸 치료가 사실 돈이 안 돼요. 치과 매출에 도움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치과를 선택할 때도 잇몸 치료를 실제로 내가 잇몸이 안 좋은데 잇몸 치료를 권유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질문 몇 개만 더 받고 또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으면 마취를 해도 잇몸 치료 시 통증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잇몸이 많이 내려가면 마취해도 마취하면 안 아픕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마취하면 안 아픕니다. 당연히 마취하면 안 아프죠. 마취를 하니까 안 아프죠. 걱정하셔도 돼요. YJ님께서 초등학교 때 교정해서 아래 위 4개 생리를 뽑으셨다고 하셨어요. 사랑니 4개 뽑았다. 무턱이 됐다. 네, 그렇군요. 네. 흑황군님, 근데 사랑니 본다고 무턱이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흑황군님께서 치은 연화 치석 제거, 즉 잇몸 치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치아 잇몸 건강한 사람도 스케일링처럼 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치아나 잇몸이 건강하면 치은 연화의 치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링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치과에서 검진을 꼭 받아보시고, 자라님께서 스케일링 할 때 물만 해도 너무 싫었구나. 근데 스케일링 할 때 너무 많이 싫었다. 가글 마취를 좀 하고 해달라고 하면 조금 덜 시리고, 스케일링 할 때 많이 시리다는 거는 사실은 치석이 좀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사실 치석이 별로 없으면 많이 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커님께서
치실을 이용할 때 치아 사이만 하시면 돼요. 이걸 잇몸까지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실은 치아 사이사이를 치아면을 닦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치실로 잇몸 하방까지 넣는다기보다는 잇몸 하방에는 칫솔질로 넣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바라님이 잇몸 치료는 의사가 하나요? 강화사? 당연히 잇몸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저희는 스케일링 가볍게 간호사가 하고 잇몸 치료는 제가 꼭 가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DBBC님께서 플렉이 치석으로 변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뭐 하루 이틀만 치석이 확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굳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양치 안 한다고 갑자기 치석이 막 엄청 생기는 건 아닌데, 그 플렉이 점점 광화가 되고 치아 이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굳으면서 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쌓였으면 잇몸 세척이 진행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이 조금만 있어도 잇몸이 얇은 분들은 빨리 내려가고 잇몸이 두꺼운 분들은 또 안 내려가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잇몸에 좋은 약, 원장님 이건 제가 하루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잇몸에 좋은 약 좀 추천해주세요. 잇몸에 좋은 약은 따로 없어요. 인사돌 리가탄 뭐 약이죠. 근데 이 인사돌 리가탄은요, 제조사 입장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치은염, 치주염에서 피가 좀 덜 나고 염증도 항염증 작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잇몸에 당연히 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 인사돌 리가탄은 먹는다고 잇몸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즉 현재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붓고 아프다, 인사돌 리가탄을 먹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잇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또 약 안 드시면 또 다시 피 나고 붓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돌 리가탄 드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래도 치과를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돌 리가탄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과를 가는 게 만 배나 중요하다고, 그냥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이 생겼으면 치료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깔아앉히는 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인사돌 리가탄은 드시는 것까지 좋아요. 드시고 나서 이제 가셔서 치과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잇몸에서 염증이 현재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바로 치과를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양치할 때 이가 시리다. 이거는 잇몸병이 없어도 잇몸 염증이 씨가 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 시리다, 갑자기 시리다 이러면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잇몸이 좀 붓는 느낌이 들었다, 잇몸이 간질간질하게 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치과를 꼭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잇몸 염증은 없는데 이가 시린 분들, 치아가 목이 패여가지고 이렇게 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패여서 시린 경우는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이렇게 떼어주시면 됩니다. 보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강하는 치료는 나쁜 치료가 아닙니다. 잘 이쁘게 보강하고 잇몸 하방으로 레진이 들어가지 않게 치료를 하면은 오래 쓰고 문제도 없습니다.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잇몸이 패였다, 양치할 때 이가 시리다는 걸 의미하고요. 치아 목 부분에 손톱으로 긁어보면 끓여요. 이게 이렇게 치가모 마모증이 생기면 이가 시리고 찬물, 신과일, 초콜릿 이런 거 먹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린이 치약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시린이 치약을 도움을 받기 위해 쓰는 거지, 이가 시릴 때는 문제 해결을 먼저 하고 부가적으로 시린이 치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센소다인 TV 선전 많이 봤죠. 시린메드 옛날에 광고 많이 했었고, 뷰센, 이제 오스템에서 파는 뷰센, 이런 치약들을 써서 시린 건 조금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질문 조금 더 받아볼게요. 양치하고 나서 시린이 치약으로 바로 양치를 할 때 시린이 치약으로 하시면 되죠. 양치를 할 때 시린이 치약으로 양치를 하시면 되고, 약간 가글을 한두 번 해주셔야죠. 치약 묻은 채로 그대로 삼키시면 이제 몸에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샤트로님께서 잇몸뼈가 현재 많이 녹았다. 잇몸뼈가 많이 녹았는데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가장 큰 치가 칫솔 제일 큰 걸로서도 작은 상태이고, 아이가 전반적으로 흔들리시는군요. 속상하시겠어요. 이갈이까지 하신다.
이게 제가 이 정도 케이스는 직접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가 전반적으로 흔들린다. 근데 어떤 치과에서 다 뽑으라고 할 정도면 사실 잇몸이 안 좋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정확한 건 치과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가 안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스플린트를 끼는 게 좋습니다. 이가 흔들흔들거리는 스플린트 끼시는 것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안 끼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치과에 가셔서 문의를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직접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꿈을 이루다님께서 치약은 불소가 포함된 걸 고르는 것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근데 불소라는 것 자체가 치아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시린 것도 조금 해결해 주기 때문에 치약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에 있는 치약 중에 거의 90% 이상은 불소가 1000ppm 정도 들어가 있어요. 즉 불소가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소가 포함된 걸 쓰는 게 당연히 좋고요. 요새는 고불소 치약이라 해서 불소가 많이 포함된 치약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소 포함된 걸 꼭 쓰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와 잇몸 사이가 가렵다. 왜 이렇게 가려울까요? 라고 하셨는데 가려울 수 있죠. 잇몸 질환 같은 것 때문에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렵다면은 치과를 가서 검진을 꼭 해보세요. 잇몸 질환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커님께서 잇몸색을 보고 잇몸이 안 좋다고 예전에 다녔던 곳에서 스케일링보다는 워터픽을 해라. 워터픽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랬군요. 뭐 지지는 치료를 했다.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워터픽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 이 워터픽이나 스케일링은 치아의 위에가 가해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스케일링 1년에 2번, 최소 2번은 꼭 하시고, 그 다음 워터픽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시는. 워터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물로 치아 사이 딱딱딱딱 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좋다.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뭐 양치, 그리고 잇몸 치료, 뭐 워터픽 같은 양치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치아 위에 안에서 치아가 안 좋아지는 게 많지, 해서 치아에 나빠지는 것보다 안에서 치아가 나빠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치아에 좋은 것들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요 정도 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잇몸병, 자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가 이렇게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평소에도 피가 가끔씩 난다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치과를 빨리 가시고, 내가 다니는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를, 피가 나는데도 잇몸 치료 안 해주던데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의 치주과를 가보세요. 이제 치과도 여러 군데로 이제 과가 나눠지거든요. 제가 치주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잇몸 관련된 내용을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대학병원 치주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잇몸 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잇몸 상태도 점검하고, 잇몸 치료는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꼭 가셔서 잇몸 관리를 대학병원에 가셔서 꾸준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계신 치과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치과에서는 워터픽 이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 워터픽 싸주시고, 치과에서 물론 워터픽 갖고 써주는 치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막 치과에서 워터픽을 이렇게 싸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질문만 제가 몇 개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걱정인형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6세 남자아이 혓바늘이 낫지 않는다. 동네 병원 다니는데 이 애기들이 구내염 입병이 너무 잘 생겨요. 거의 뭐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80%는 입병이 생기잖아요. 80%는 다 애기들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병이 생겼을 때 한 2주, 뭐 길면 3주까지, 한 2주까지는 그냥 지켜보세요. 대부분 좋아지니까. 일주일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2주까지 지켜보고, 2주가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거나 계속해서 입병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 치과를 가보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2주 이상 되고. 근데 뭐 대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하늘바람, 저는 안타깝게도 부산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 부산, 서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부산 연산동에서 치과를 하고 있어서, 닥터베 치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저는 부산에 하고 있어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병원 오시지 말고
근처 치과를 가세요. 근처 치과에도 잘하시는 원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서울이나 뭐 인천 막 많이 오세요. 1시간 거리 정도는 제가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치과는요 2시간 이상 거리는 가면 좀 힘들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2시간 이상, 왜냐면 치과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AS를 받을 일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면 그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를 가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근데 부산 경남 사시는 분들은 제가 오시면 잘 봐드릴게요.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전국 각지에 많으시기 때문에 근처에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도 딱히 아마 크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굳이 멀리서 오실 필요는 없다.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들은 다 저랑 비슷한 수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토요일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150분 가까이 오늘 오셔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님 두 달이나 되셨군요. 그러면은 치과를 꼭 가보세요. 혹시 2달 정도 되셨으면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 달 넷째 주 토요일 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들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저녁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